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거대한 권력의 성벽에 홀로 맞서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며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깊은 어둠과 그 어둠을 걷어내려는 한 줄기 빛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향한 교황의 외로운 발걸음에 보내는 가장 큰 응원이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바티칸의 심장부 성베드로 광장에 아직 동이 트기 전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순례자들은 보이지 않는 폭풍을 예감한 듯 저마다 묵주를 꽉 쥔 채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바티칸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홀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가톨릭 교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대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자신의 왕좌를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로마시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과연 교황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가 발코니를 향해 걷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는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끌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성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자들은 사도궁의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얀 옷을 입은 교황이 나타나 축복을 내려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교황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봄 날씨는 온화했지만 공기는 마치 납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중간에 끊겼고 순례자들은 불안하게 서성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둘기마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는 몰랐지만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사도궁 내부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거대한 압력에 못 이겨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대리석 복도를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 문제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바티칸의 내부 질서를 뒤흔든 결정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2025년 5월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그의 겸손한 카리스마와 현대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질들이 교황청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는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굳어진 기득권의 뼈를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오전 8시 55분 역사가 조용히 속삭이기만 할 뿐 좀처럼 소리치지 않는 방 살라 클레멘티나에 소수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특파원 클라라 랄덴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쥔 채 자꾸만 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교황의 해외 순방, 콘클라베, 외교 연설까지 모두 취재해봤지만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긴급하게 호출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호란의 침묵은 거의 성스러울 정도였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진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정확히 9시 12분 이중문이 열리자 방 안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교황이 들어섰습니다.
의전용 짧은 망토도 어부의 반지도 없이 그저 가장 간소한 하얀색 수단만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했고 두 눈에는 상처 입은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인사도 소개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침묵하거나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잘못된 결정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있었지만 그 말들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한 카메라 기자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렌즈를 내렸고 베테랑 바티칸 전문 기자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클라라는 숨이 멎고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림자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하물며 교황 자신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교황은 7분 동안 원고 한 장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개혁에 대한 내부의 저항, 투명성을 가로막는 거미줄 같은 조직, 그리고 돈과 권력의 압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살라 클레멘티나 홀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벽을 따라 늘어선 조각상들마저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세기 동안 지켜져 온 비밀의 장막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교황의 발언 영상은 바티칸의 성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전쟁터의 하늘처럼 불타올랐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하고 공유하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외쳤습니다. 교황, 바티칸 내부로부터의 위협 인정, 바티칸 공식 언론 사무국은 논평을 냈지만 의미심장하게도 전면 부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확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서재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레오 14세는 빽빽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받침대 위의 조각상이 되기보다 한 명의 인간 교황이 되기를 원한다. 만약 그 대가가 침묵이라면 내 양심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자신을 겨냥한 세력들의 암울한 실체를 보여주는 문서와 보고서,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직책을 가졌고 교황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평범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교회가 극심한 빈곤, 기후변화, 내부 부패와 같은 불편한 문제들을 직시하려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검은 두건을 쓴 인물이 바티칸 정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경비병도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황의 숙소의 발신 주소도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라틴어로 된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개인 비서가 스위스 근위대에 알리려 하자 교황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닐세. 그날 교황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떤 추기경들은 복도에서 그의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은밀히 다가와 지지를 표명했지만 언제나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감춘 채였습니다. 교황은 혼자가 아니었지만 결코 보호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그는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가 태어난 아기들을 축복하고 성베드로 광장 밖에서 노숙자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2배로 늘어난 경호원들은 그가 결코 위협 때문에 사도궁에 갇혀 지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랬듯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녁 8시 그는 시스티나 경당에서 개인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제단 위에 고대 십자가가 촛불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강론에서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진실에 대해, 그림자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빛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암묵적인 침묵은 제도의 영혼을 죽입니다. 나는 내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교회가 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그날 밤 한 늙은 추기경이 그를 찾아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계좌들의 재정 비리를 보여주는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듯한 낡은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몇 년 전에 불태워졌어야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추기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레오 14세는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밖에서는 텅 빈 광장에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대신 단호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 그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그는 혼자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바티칸은 전 세계적인 폭풍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모든 언론은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교황청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고백하다. 주교들의 집무실은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주교는 기도를 촉구했고 다른 주교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지만 모두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7분간의 고백이 있던 그날, 살라 클레멘티나 호레시가는 뒤틀렸습니다. 교황이 반지 없이, 의전용 망토 없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고개를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음절이라도 놓치면 역사를 놓치게 될 것 같은 느낌에 모두가 몸을 기울이게 만드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목소리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부재를 선호하겠지요. 나는 그들의 뜻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지명했습니다. 개혁을 질식시키는 저항, 바다 밑으로 흐르는 돈의 흐름,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압력. 그는 교회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하며 그 그림자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등골이 서늘해지는 평온함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을 잊어버린 교회를 위해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것은 듣는 인용문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이를 꿰뚫어보는 인용문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미소와 봉인된 봉투라는 습관을 고발했습니다. 7분, 한 세기를 다시 쓴 심장 박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나의 충실함의 대가가 침묵이라면 나의 양심은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수첩과 카메라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세상은 다시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녹음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다른 기자들과 함께 걸으며 헤드폰을 끼고 그의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말은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에 걸린 오래된 전투 테피스트리들은
방금 선포된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소문은 영상보다 빨랐고 영상은 소문을 앞질렀습니다. 로마에서 뉴욕까지 푸시 알림이 시차를 넘어 연쇄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교황, 내부 위협 인정, 바티칸 충격, 교황 투명성저의 주장. 마닐라의 한 사제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텍사스의 한 기숙사에서 헤드폰을 낀 채 냉담 중이던 가톨릭 신자는 이것이 딥페이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10초를 되감았습니다. 상파울루의 한 할머니는 묵주를 움켜쥐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와 함께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성베드로 광장의 모습은 변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력에 이끌린 듯 군중이 모여들었고 촛불이 반딧불처럼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탄 한 소녀는 판지에 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수녀복을 입은 여인이 코걸이를 한 젊은 남자 옆에 서서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낯선 이들이 같은 기도를 엮고 있었습니다. 광장 가장자리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클라라는 한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스캔들에 관한 게 아니에요. 마침내 상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한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교황의 동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교황에게 은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며 속삭이는 한마디, 우리는 함께입니다. 기도서에 몰래 끼워 넣은 작은 십자가 쪽지. 교황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은 위험해졌기 때문에 지지는 익명 속에 감싸여 전달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렌초 비안키 추기경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하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제가 왜 사제가 되었는지 기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고해성사였습니다. 교황의 동맹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자란 젊은 사제들,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과 학교에서 수십 년을 보낸 수녀들, 침묵의 대가를 아는 전쟁 지역의 주교들. 그들은 레오 14세의 저항에서 무모함이 아닌 진실을 보았습니다. 바티칸 약국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밀라 수녀가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제 오빠는 본당 신부입니다. 어젯밤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마 이제 로마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거야라고요. 하지만 이 작은 연대의 몸짓들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모든 움직임의 증인이 있었고 엘리베이터조차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라파엘 살라자르 대주교가 문이 닫히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레오, 이곳에 당신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게 둬선 안 됩니다. 그날 밤 레오 교황은 일기에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밀리에 나와 함께 서 있다.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어쩌면 비밀이 더 이상 그들이나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날이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그림자 속에 숨은 친구들과 적들 모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교황이 로마에서 가장 위험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추기경과 주교들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부패의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교회의 몸속에서 자라난 종양입니다. 그들은 정화의 시나클이라는 이름 아래 비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바티칸 일부 부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네트워크 구축. 세 번째는 그들이 발견한 것을 조용히 묻을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소통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다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바티칸과 연결된 가장 큰 두 재단의 지난 10년간의 전체 재무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런 해설 없이 오직 숫자, 날짜, 서명만이 담긴 수백 페이지의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열린 장부의 제스처라 불렀습니다. 헤드라인이 폭발했습니다. 한 프랑스 신문은 이를 수세기 만에 가장 급진적인 교황의 책임 행위라고 칭했습니다. 바티칸 내부는 전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교황의 동맹들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속삭였고, 적들은 교황이 늑대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투명성에 관한 첫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주교, 신학자, 교회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자, 재무 전문가까지 모두 같은 방에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는 전례 없는 회의였습니다. 적들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추기경은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가 스캔들 재판소로 전락하는 동안 대중 서커스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집을 청소하려면 어머니의 식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며칠 앞둔 새벽, 교황은 책상 위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티칸 은행의 비리를 폭로한 후 망명 생활을 하던 안젤로 베르나르디니 대주교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여러 교황 재임 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부패와 은폐를 증명하는 400페이지가 넘는 내부 문서, 증언, 녹음 파일이 담긴 서류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폭로한다면 교회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만약 폭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을 것입니다. 교황은 비밀리에 베르나르디니 대주교를 만나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평판을 산산조각 내고 직위를 박탈하고 어쩌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티칸에서 가장 쫓기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황은 즉시 문서를 스캔하여 암호화하고 여러 비밀 장소에 보관했으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본을 해외의 동맹들에게 보냈습니다.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문 밑으로 그 파일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익명의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컨퍼런스 전날 밤 바티칸 정원에 잠입한 괴한들이 교황의 연설문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침내 컨퍼런스 당일 아침, 레오 14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죽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밤 거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느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전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위대한 복도를 걸어 내려갈 때 그는 왼손에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보안선을 뚫고 달려들다 제압당했고 바닥에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걸을 것이며 만약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 된다면 방탄유리 뒤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눈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의 잠금쇠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곧 로마는,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지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거대한 권력의 성벽에 홀로 맞서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며,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깊은 어둠과 그 어둠을 걷어내려는 한 줄기 빛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향한 교황의 외로운 발걸음에 보내는 가장 큰 응원이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바티칸의 심장부, 성베드로 광장의 아직 동이 트기 전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순례자들은 보이지 않는 폭풍을 예감한 듯 저마다 묵주를 꽉 쥔 채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바티칸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홀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가톨릭 교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대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자신의 왕좌를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로마시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과연 교황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가 발코니를 향해 걷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는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끌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성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자들은 사도궁의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얀 옷을 입은 교황이 나타나 축복을 내려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교황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봄 날씨는 온화했지만 공기는 마치 납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중간에 끊겼고 순례자들은 불안하게 서성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둘기마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는 몰랐지만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사도궁 내부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거대한 압력에 못 이겨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대리석 복도를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 문제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바티칸의 내부 질서를 뒤흔든 결정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2025년 5월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그의 겸손한 카리스마와 현대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질들이 교황청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는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굳어진 기득권의 뼈를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오전 8시 55분 역사가 조용히 속삭이기만 할 뿐 좀처럼 소리치지 않는 방 살라 클레멘티나에 소수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특파원 클라라 랄덴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쥔 채 자꾸만 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교황의 해외 순방, 콘클라베, 외교 연설까지 모두 취재해봤지만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긴급하게 호출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호란의 침묵은 거의 성스러울 정도였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진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정확히 9시 12분 이중문이 열리자 방 안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교황이 들어섰습니다. 의전용 짧은 망토도 어부의 반지도 없이 그저 가장 간소한 하얀색 수단만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했고 두 눈에는 상처 입은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인사도 소개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침묵하거나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잘못된 결정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있었지만 그 말들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한 카메라 기자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렌즈를 내렸고 베테랑 바티칸 전문 기자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클라라는 숨이 멎고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림자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하물며 교황 자신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교황은 7분 동안 원고 한 장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개혁에 대한 내부의 저항, 투명성을 가로막는 거미줄 같은 조직, 그리고 돈과 권력의 압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살라 클레멘티나 홀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벽을 따라 늘어선 조각상들마저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세기 동안 지켜져 온 비밀의 장막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교황의 발언 영상은 바티칸의 성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전쟁터의 하늘처럼 불타올랐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하고 공유하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외쳤습니다. 교황, 바티칸 내부로부터의 위협 인정, 바티칸 공식 언론 사무국은 논평을 냈지만 의미심장하게도 전면 부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확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서재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레오 14세는 빽빽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받침대 위의 조각상이 되기보다 한 명의 인간 교황이 되기를 원한다. 만약 그 대가가 침묵이라면 내 양심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자신을 겨냥한 세력들의 암울한 실체를 보여주는 문서와 보고서,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직책을 가졌고 교황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평범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교회가 극심한 빈곤, 기후변화, 내부 부패와 같은 불편한 문제들을 직시하려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검은 두건을 쓴 인물이 바티칸 정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경비병도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황의 숙소의 발신 주소도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라틴어로 된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개인 비서가 스위스 근위대에 알리려 하자 교황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닐세. 그날 교황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떤 추기경들은 복도에서 그의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은밀히 다가와 지지를 표명했지만 언제나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감춘 채였습니다. 교황은 혼자가 아니었지만 결코 보호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주에 그는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가 태어난 아기들을 축복하고
성베드로 광장 밖에서 노숙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2배로 늘어난 경호원들은 그가 결코 위협 때문에 사도궁에 갇혀 지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랬듯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녁 8시 그는 시스티나 경당에서 개인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제단 위에 고대 십자가가 촛불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강론에서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진실에 대해, 그림자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빛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암묵적인 침묵은 제도의 영혼을 죽입니다. 나는 내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교회가 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그날 밤 한 늙은 추기경이 그를 찾아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계좌들의 재정 비리를 보여주는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듯한 낡은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몇 년 전에 불태워졌어야 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추기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레오 14세는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밖에서는 텅 빈 광장에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대신 단호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 그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그는 혼자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바티칸은 전 세계적인 폭풍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모든 언론은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교황청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고백하다. 주교들의 집무실은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주교는 기도를 촉구했고 다른 주교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지만 모두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7분간의 고백이 있던 그날, 살라 클레멘티나 홀의 시간은 뒤틀렸습니다. 교황이 반지 없이, 의전용 망토 없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고개를 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음절이라도 놓치면 역사를 놓치게 될 것 같은 느낌에 모두가 몸을 기울이게 만드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목소리가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부재를 선호하겠지요. 나는 그들의 뜻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지명했습니다. 개혁을 질식시키는 저항, 바다 밑으로 흐르는 돈의 흐름, 신중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압력. 그는 교회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하며 그 그림자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등골이 서늘해지는 평온함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을 잊어버린 교회를 위해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것은 듣는 인용문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이를 꿰뚫어보는 인용문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미소와 봉인된 봉투라는 습관을 고발했습니다. 7분, 한 세기를 다시 쓴 심장 박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나의 충실함의 대가가 침묵이라면 나의 양심은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수첩과 카메라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세상은 다시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녹음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파일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다른 기자들과 함께 걸으며 헤드폰을 끼고 그의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말은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에 걸린 오래된 전투 테피스트리들은 방금 선포된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소문은 영상보다 빨랐고 영상은 소문을 앞질렀습니다. 로마에서 뉴욕까지 푸시 알림이 시차를 넘어 연쇄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교황, 내부 위협 인정, 바티칸 충격, 교황 투명성저의 주장. 마닐라의 한 사제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텍사스의 한 기숙사에서 헤드폰을 낀 채 냉담 중이던 가톨릭 신자는 이것이 딥페이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식초를 되감았습니다. 상파울루의 한 할머니는 묵주를 움켜쥐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와 함께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성베드로 광장의 모습은 변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력에 이끌린 듯 군중이 모여들었고 촛불이 반딧불처럼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탄 한 소녀는 판지에 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수녀복을 입은 여인이 코걸이를 한 젊은 남자 옆에 서서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낯선 이들이 같은 기도를 엮고 있었습니다. 광장 가장자리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클라라는 한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스캔들에 관한 게 아니에요. 마침내 상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관한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교황의 동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교황에게 은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며 속삭이는 한마디, 우리는 함께입니다. 기도서에 몰래 끼워 넣은 작은 십자가 쪽지. 교황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은 위험해졌기 때문에 지지는 익명 속에 감싸여 전달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로렌초 비안키 추기경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하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제가 왜 사제가 되었는지 기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고해성사였습니다. 교황의 동맹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자란 젊은 사제들,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과 학교에서 수십 년을 보낸 수녀들, 침묵의 대가를 아는 전쟁 지역의 주교들. 그들은 레오 14세의 저항에서 무모함이 아닌 진실을 보았습니다. 바티칸 약국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밀라 수녀가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제 오빠는 본당 신부입니다. 어젯밤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마 이제 로마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거야라고요. 하지만 이 작은 연대의 몸짓들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모든 움직임의 증인이 있었고 엘리베이터조차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라파엘 살라자르 대주교가 문이 닫히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레오, 이곳에 당신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게 둬선 안 됩니다. 그날 밤 레오 교황은 일기에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밀리에 나와 함께 서 있다.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어쩌면 비밀이 더 이상 그들이나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날이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그림자 속에 숨은 친구들과 적들 모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교황이 로마에서 가장 위험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추기경과 주교들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부패의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교회의 몸속에서 자라난 종양입니다. 그들은 정화의 시나클이라는 이름 아래 비밀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바티칸 일부 부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네트워크 구축. 세 번째는 그들이 발견한 것을 조용히 묻을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소통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다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바티칸과 연결된 가장 큰 두 재단의 지난 10년간의 전체 재무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런 해설 없이 오직 숫자, 날짜, 서명만이 담긴 수백 페이지의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열린 장부의 제스처라 불렀습니다. 헤드라인이 폭발했습니다. 한 프랑스 신문은 이를 수세기 만에 가장 급진적인 교황의 책임 행위라고 칭했습니다. 바티칸 내부는 전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교황의 동맹들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속삭였고, 적들은 교황이 늑대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투명성에 관한 첫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주교, 신학자, 교회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자, 재무 전문가까지 모두 같은 방에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는 전례 없는 회의였습니다. 적들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추기경은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가 스캔들 재판소로 전락하는 동안 대중 서커스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약 집을 청소하려면 어머니의 식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며칠 앞둔 새벽, 교황은 책상 위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티칸 은행의 비리를 폭로한 후 망명 생활을 하던 안젤로 베르나르디니 대주교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여러 교황 재임 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부패와 은폐를 증명하는 400페이지가 넘는 내부 문서, 증언, 녹음 파일이 담긴 서류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폭로한다면 교회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만약 폭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을 것입니다. 교황은 비밀리에 베르나르디니 대주교를 만나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평판을 산산조각 내고 직위를 박탈하고 어쩌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티칸에서 가장 쫓기는 사람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교황은 즉시 문서를 스캔하여 암호화하고 여러 비밀 장소에 보관했으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지시와 함께 사본을 해외의 동맹들에게 보냈습니다. 위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문 밑으로 그 파일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익명의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컨퍼런스 전날 밤 바티칸 정원에 잠입한 괴한들이 교황의 연설문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침내 컨퍼런스 당일 아침, 레오 14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죽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난밤 거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느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전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위대한 복도를 걸어 내려갈 때 그는 왼손에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보안선을 뚫고 달려들다 제압당했고 바닥에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걸을 것이며 만약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 된다면 방탄유리 뒤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눈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의 잠금쇠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곧 로마는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지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거대한 권력의 성벽에 홀로 맞서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며 믿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깊은 어둠과 그 어둠을 걷어내려는 한 줄기 빛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향한 교황의 외로운 발걸음에 보내는 가장 큰 응원이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바티칸의 심장부 성베드로 광장에 아직 동이 트기 전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순례자들은 보이지 않는 폭풍을 예감한 듯 저마다 묵주를 꽉 쥔 채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바티칸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홀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가톨릭 교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대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자신의 왕좌를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로마시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과연 교황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가 발코니를 향해 걷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는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끌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성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자들은 사도궁의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얀 옷을 입은 교황이 나타나 축복을 내려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교황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봄 날씨는 온화했지만 공기는 마치 납덩이가 내려앉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중간에 끊겼고 순례자들은 불안하게 서성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둘기마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이유는 몰랐지만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사도궁 내부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거대한 압력에 못 이겨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대리석 복도를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 문제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바티칸의 내부 질서를 뒤흔든 결정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2025년 5월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그의 겸손한 카리스마와 현대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질들이 교황청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는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굳어진 기득권의 뼈를 깎아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오전 8시 55분 역사가 조용히 속삭이기만 할 뿐 좀처럼 소리치지 않는 방
살라 클레멘티나에 소수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특파원 클라라 랄덴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쥔 채 자꾸만 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교황의 해외 순방, 콘클라베, 외교 연설까지 모두 취재해봤지만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긴급하게 호출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호란의 침묵은 거의 성스러울 정도였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진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정확히 9시 12분 이중문이 열리자 방 안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교황이 들어섰습니다. 의전용 짧은 망토도 어부의 반지도 없이 그저 가장 간소한 하얀색 수단만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했고 두 눈에는 상처 입은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인사도 소개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침묵하거나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잘못된 결정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있었지만 그 말들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한 카메라 기자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렌즈를 내렸고 베테랑 바티칸 전문 기자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클라라는 숨이 멎고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림자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하물며 교황 자신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교황은 7분 동안 원고 한 장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개혁에 대한 내부의 저항, 투명성을 가로막는 거미줄 같은 조직, 그리고 돈과 권력의 압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살라 클레멘티나 홀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벽을 따라 늘어선 조각상들마저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세기 동안 지켜져 온 비밀의 장막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교황의 발언 영상은 바티칸의 성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전쟁터의 하늘처럼 불타올랐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하고 공유하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외쳤습니다. 교황, 바티칸 내부로부터의 위협 인정, 바티칸 공식 언론 사무국은 논평을 냈지만 의미심장하게도 전면 부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확인보다 더 큰 목소리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서재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레오 14세는 빽빽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받침대 위의 조각상이 되기보다 한 명의 인간 교황이 되기를 원한다. 만약 그 대가가 침묵이라면 내 양심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자신을 겨냥한 세력들의 암울한 실체를 보여주는 문서와 보고서,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직책을 가졌고 교황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평범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교회가 극심한 빈곤, 기후변화, 내부 부패와 같은 불편한 문제들을 직시하려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검은 두건을 쓴 인물이 바티칸 정원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경비병도 그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황의 숙소의 발신 주소도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라틴어로 된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살아남으리라. 개인 비서가 스위스 근위대에 알리려 하자 교황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닐세. 그날 교황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떤 추기경들은 복도에서 그의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은밀히 다가와 지지를 표명했지만 언제나 목소리를 낮추고 손을 감춘 채였습니다. 교황은 혼자가 아니었지만 결코 보호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